저는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나 탄탄해가지고, 이 노동력으로 잉여 가치를 만드는 이 논리를 정말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 아렌트가 되게 마르크스 비판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네, 인간의 욕구를 너무나 비판하고, 근대는데 노동 네. 그 생산성만 보는 거 아니냐. 음, 그 지점이 막 생각나면서 음, 야, 이 마르크스가 그렇게 구축했던 이 노동, 니꼬르, 생산력, 잉여 가치 이 관념이 너무나 전적으로 다 지배해가지고 음, 그 우리가 그런 무슨 어떤 예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음, 장인의 작업이라든가 그걸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게 제 소감은 좀, 아, 이 진짜 책 읽어보면 정말 정말 구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예, 그런 관념하에 우리가 정말 200년 이상을 살아왔구나 생각도 참 들었고요. 동시에 자본이 증식, 본전하고 증식밖에 없잖아요. 예, 유지하고 보존과 음, 증식밖에 없거든요. 음, 한계가 없는데, 음, 어떻게 한계가 없을 수 있냐고,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음, 자연의 한계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자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는데, 음. 좀 눈덩이만 굴러가는 이 운동 자체가 좀 무섭다는 생각도 있고, 그럼 언젠가는 어디서 멈춰야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진짜 많이 들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제 소감이었고요. 질문이 아니었고 소감이었고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 마르크스를 비판했던 그런 지점 같은 거 선생님 생각도 좀 궁금하게 좀 합니다. 네, 뭐 여기서 뭐 그럴 건 아니고요. 하여튼 네, 인간의 네, 그거는 요건에서 그 이제 물론 이제 노동, 작업, 행동인가 활동인가 그 일단 액션 그거는 이제 나름 맥락은 있는데요. 고대 다른 그리스에서 그 맥락으로. 가져 예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은 음, 저는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음, 다만 그 저는 거기 마르크스에 대해서 쓴 부분은 공감은 잘 못했어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네, 그 네, 그러니까 하나 아렌트의 주장으로서 완결되고 좋은데 거기서 네. 이제 막스에 대해서 쓴 거는 약간 동의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해와 관련해서 아, 마르크스에 네, 대한 해설을 올바른 이해를 하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구절 있었어요. 지금 기억은 안 아, 나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예,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 것이 아니고요. 더 네,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지금은 네, 일단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만 마르크스가 음, 노동 가치가 참된 가치고 그다음에 뭐 음, 그 이 해방된 세상에서 노동이 다 제 가치를 인정받고 안 뺏기고 이런 식의 세상을 꿈꾼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음, 이 책은 정책학 비판이고 노동가치설은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것이 인간의 활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한 걸 그랬을 네, 때 그것이 이제 별 수 없이 착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마르크스는 네, 근본적으로 저는 마르크스는 가치가 구현된 세계를 꿈꾼 사람이라 가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조금씩 더 나가면 음, 모든 음, 활동을 다 노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부터 시작해서 방금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이런 얘기를 음,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네. 아, 네, 자본주의를 넘어선다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잉여 가치를 낳아야 하고 잉여 가치 위에서만 자본이 구축된다는 거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게 막스 말에 따르면 이제 그 노동 가치를 인정했을 때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불법적 착취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요. 근데 합법적 네, 착취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다 지불했지만 어쨌든 가치 이상으로 일을 시킨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가치 이상으로 일을 시킨 것과 가치를 제대로 지불한 건 좀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음, 제대로 지불했으면 그거는 등가 교환인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갖고 있는 어떤 탄력성 때문에 그런지 그 노동력은 희한하게도 50만 원어치만 받으면 100만 원어치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사용권이 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음, 값은 제대로만 지불된 가격이라는 게 그 가격이. 음, 그래서 그곳에는 불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그래서 불법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그건 맞아요. 50만 원 주고 100만 원치를 시킨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착취인데 불법적 착취는 아니고 합법적 착취인데 이게 가능해야 잉여가치가 가능하고 잉여가치가 가능해야 자본이 가능하잖아요. 자본이 가능해야 생산이 돌아간다고요. 상품이. 그리고 이 상품의 교환을 설명하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정치 경제학. 상품은 등가적으로 교환하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생산과 유통 소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착취가 경제학의 전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분배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잡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 착취에 입각한 정치 경제라는 학문을 비판하는 거라고, 과학을. 경제학의 범주가 가능해진다고. 근데 그 밑에 이게 들어있다, 착취가.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꿈꿨다고 하는 걸, 막스는 이런 정치 경제를 비판하면서 이 착취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뒤에 가면.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위에 가치론이나 이런 것들 다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다. 예,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 따지면 막스는 잉여 가치가 없고 가치가 다 구현되는 등가 가치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가 꿈꾸는 사회에서는 어떤 척도를 딱 가지고 가치로 평가하고 그거 자체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착취가 생겨난다라고. 네, 그 강의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 그 자본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 흥미로운 일인 줄, 네, 처음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네, 그 고리대금업이 네. 그 신의 소유물인 네. 그 시간을 훔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때 지옥에 갈 거라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중세 때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신의 존재를 우리가 많이 믿고 있지 않아서 마치 시간이 누군가의 신의 소유물이라고 그 딱 들으니까 뭔가 그 논리가 유효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때는 고리대금업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매우 불경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변수는 아마 근대 혹은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시간을 어떻게 내면화했는가, 그러니까 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로 삼았는가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모던이라는 말이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던이 뉴란 뜻이잖아요. 그 노이에 자이트 독일어로 하면 신시대, 신여성 할 때 그 신이 다 모던이잖아요. 모던 타임스, 모데르네가 이제 그 새 것이란 뜻이고, 새 것이란 말은 이제 시간과 깊이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철학적으로는 분명히 시간이라는 범주가 자본주의 혹은 근대라고 하는 것과 깊이 관계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내면화했는가, 그 운동성을 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의 증식도 되게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뭘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제 예전에는 시간이 신의 것이었으니까 왜 신 것을 갖다 쓰냐고 했지만이라고 하지만 그런 비판은 이제 불가하겠지만 지금 이제 마르크스의 여기 비판은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시간을 둘러싼 투쟁으로 벌어지기는 해요. 노동력을 얼마나 쓸 것이냐가 시간의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 문제는 강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질적인 착취, 고급이냐 저급이냐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권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인데 이제 그것은 신의 시간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노동 시간을 16시간으로 할지 12시간으로 할지 8시간으로 할지 6시간으로 할지. 예, 그거는 질문을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라는 범주를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요즘같이 첨단 사람의 시간이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로 싸운 게 지금 주 48시 그거 갖고 난리잖아요. 52시간 그거를 규율을 좀 깨자고 유동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늘리자고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도 중요하고, 알바에서 분 꺾기 하는 거, 이런 거 맥도날드나 이런 할 때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조금 늦게 가게 하고 막 불과 10분밖에 안 되지만 그거 한 달 모으고 1년 모으면 한 달 빠집니다. 진짜로. 한 달을 무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 시간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 자본주의는 시간을 굉장히 내생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고, 시간을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고, 일단 착취를 마르크스는 일단은 시간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시가를 뺏어오진 않지만 노동자 거를 뺏어온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아마 우리 유권도 하실 거죠? 네, 유권에서 시간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가가치 개념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책에서 읽고 선생님 또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부가가치가 나올 데가 없는데 일종의 네. 그 생산되는 부분이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부리느냐, 사람이 네. 어떻게 노동력, 그 부분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너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흔히 얘기해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영의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은 이제 자본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뭐가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자본가 계속 배가 불리는 것처럼 되는데, 음. 뭐가 문제가 잘못되면 자본가는 완전히 폭망하는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느냐에서 사업의 능력이라든지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도 네. 하는 것 같고, 뭐 네. 똑같이 그거에 따라서 일종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회사원들도 자기가 처음에 그냥 대학 졸업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냥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신도리코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굉장히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뭐 흔히 얘기해서 몸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좀 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아마 한꺼번에 다 말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마르크스도 막 시간 순서대로 해명돼야 할 것이 있다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혀 여러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자본가들도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왜 마르크스가 가치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 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치 있다는 게 뭔가를 딱 함으로써 다른 것이 이미 침투하지 못하게 딱 막아둔 것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가치는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일단 먼저 했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를 가질까는 거기에 인간이 소중한 어떤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노동 능력이라고 발휘하는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자본가도 능력을 발휘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또 미세하게 또 나눠질 거야. 이 능력이 실제로 생산 능력인지 아니면 연주는 하지 않지만 지휘자로서 능력을 하면 연주회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여기에서도 마르크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생산성 향상에 엄청 기여하니까. 근데 이념적으로 완전한 이념형으로서의 자본가는 뭐냐면 돈만 내놓는 사람이고, 노동력 하는 사람 지금 노동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CEO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인지 자본가인지 헷갈리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념적으로만 보면 그냥 주식 투자하고 돈 투자 하여튼 한 사람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 이제 마르크스 따지면 장교도 있고 하사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사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막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일단.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가치는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것이고,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국원 가면 이걸 다시 구별할 거예요. 이게 그 생산적 노동과, 이게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요. 비생산적 노동. 이를테면 왕은 생산적인가, 뭐, 소모적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생산적인 노동. 누가 가치를 생산하고 누구는 뭐 하는 거. 왜냐면 이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골드만삭스 회장이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자기 직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직원들이라고. 왜냐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를 이전해 온 건지, 자기들이 생산한 건지, 소위 산업 투자, 펀드 매니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치를 그만큼 부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인지 아니면 가치를 뺏어온 사람들인지를 그냥 돈으로만 놓고 보면 구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적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을 나누려고 하는 의미가 딱 나는 과학적인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개념상으로는 의미는 있는 거죠. 그걸 논의하지 않으면 강도도 조폭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작년 대비 얼마고 우리가 얼마 써서 얼마 매출 뭐 룸살롱 몇 개 관리해서 얼마 뜯어와서 얼마 했다고 생산적이었다고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도 지휘자로서 생산성 발휘할 때도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옆에서 누가 깃발 들면 더 잘 당기 힘이 발휘되잖아요. 그거 없는 것보다 분명히 기여한 게 엄청 크거든요. 옆에서 깃발을 휘두르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않잖아요. 옆에 힘을 쓰지는 않는다고 줄을 당길 때. 마치 양수기를 쓰면 물을 처음에 그냥 손으로 길었을 때 하루에 10톤을 했는데 양수기를 썼더니 100톤이 됐다. 그러면 양수기가 90톤에 기여했으니까 양수기가 90톤을 생산했는가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천은 그게 아니고 조력을 더 쉽게 뽑아내게 한 거지 거기서 나온 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영자가 잘 경영을 해서 노동자들이 고급 노동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한 것이 실제 자기 노동을 담은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성에는 엄청 기여하죠. 노동 생산성에는 엄청 기여하는데 그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걸까요? 제가 다음 책에 다 쓴 것들인데 이를테면 양계장에서 저기가 전등을 룩스를 바꿨다, 양계장 주인이. 그럴 때 닭이 알을 지난번보다 10개씩 더 낳더라, 하루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활동이 알을 10개 낳았으니까 이 사람이 10개를 낳게 한 건지, 아니면 닭들이 10개를 더 낳은 건지, 그 등으로 촉진돼서. 라고 하는 거는 구별을 좀 해봐야 돼. 왜냐면 누가 더 착취당한 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대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생산성이 기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그게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CEO가 평균 노동자 월급에 보통 우리나라 삼성 같으면 200 몇 배 정도 받거든요. 네. 이게 보통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할 때 달리기 선수가 지금 9초를 뛰면 엄청 빨리 뛰는 거잖아요. 세계 기록 9초를 뛴다, 100m를. 그런데 11초나 12초 뛰는 사람은 꽤 많거든요. 그러면 9초 뛴다는 건 한 30% 정도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슈퍼맨이에요. 한 사람의 능력이 30%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건 경험주의자로서 볼 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런데 2,400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240배를. 그렇게 평가받아야 할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야, 디즈니 경우는 1,400배 CEO가 평균 노동자 임금의 1,400배를 받는 CEO가. 그러니까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 정도 기여했나? 1,400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나? 이제 생각해 볼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주가 주는 거니까요. 자기들 이익에 숨었다면. 근데 이제 그 리스크 얘기는 좀 딴 얘기에서 오늘 얘기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다음 책에 다 다룰 것들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얘기, 생산성, 그 CEO와 오너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그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이 모든 것들은 다음에 다룰 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얘기할 부분은 이제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왜냐면 위험을 감수한다.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중세의 신의 시간을 훔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리대업자들이 다 지옥행이었다고. 근데 거기 보면, 거기 그 루고프 책에서 본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든 합리화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얼마나 로비를 많이 받겠어요. 이놈의 성경 구절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잖아. 저기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 정신분열증에 걸리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부러워해, 돈이 많으니까. 한편에서는 경멸해요. 다 지옥가래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성경의 구절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걸 이제 막 해결하려고 해서 공회가 몇 번 열리는데 거기서 해석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거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내요.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떤 여성이 남편이 고리대업자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리대업자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지만 그 사람의 자식이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그거의 혜택을 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옷도 입었을 거고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퍼지는 정도가. 근데 그 고리대업자가 죽었는데 이제 계속 속죄하는 기도를 부인이 올리고 그랬나 봐요.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어요. 남편이. 너희는 절대 고리대업을 하지 말라고. 죽음이 너무 힘들다고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랬대요. 지옥은 너무 힘들고 하여튼 절대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100일 기도하고 뭐하고 하니까 다음에 나타날 때 옷이 반쯤 하얘져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의 꿈에. 그래서 네가 기도를 해준 덕에 뭔가가 이제 이게 연옥의 탄생이에요. 대기장소가 생긴 거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대기장소로. 근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고리대업자는 무조건 지옥이었는데 연옥에 앉을 수 있게 됐어. 나는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공의회에서 했던 말이, 그냥은 안 돼. 그냥 돈놀이 무조건 지옥행인데 큰 리스크를 감수했을 경우, 이 사람도 망할 수도 있었는데 투자를 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돈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땀 흘리면서 여러 번 다니고 일수도장 찍으러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거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야지 않냐는 논리가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판에 13세 말인가 어디 세계에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바로 지옥은 아니다라고 고려해 볼 것이 있다. 아까 리스크도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모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뚫고 가는 하나의 논리이긴 했어요. 그 리스크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하고 뭐 할 건가는 나중에 마르크스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리스크 감수해서 면허 갔다가 저기 그 판매 이제 면직물 만들어서 팔 때 나도 리스크 감수했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5억 원인가에서 제가 연극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희곡으로. 그러니까 노동자가 말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면허 대신에 면직물 갖지 않았냐고. 예. 근데 잉여 가치가 나올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그리고 뒤에 가면 아까 마르크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그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쓴 루크레티우스. 마르크스는 이 점에서 인물론자인데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틋하고 안타깝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런 것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더하고 뭐 했다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뭔가 내가 여기다 쓸 수 있었는데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다 술 마실 수도 있었는데 여기다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해줘야지. 라고 있잖아요. 사업에 투자했으니까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업에 투자하니까 상품을 가졌죠. 양주, 술 취하죠. 숙취 대신에 물건을 가졌고. 근데 물건을 팔아서 안 팔릴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판매에서 이익 생기는 것까지 보장해달라 그러면 너무 과한 요구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요. 하나씩 보기로 하시고. 이제 자본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고려합니다. 아까 리스크, 노동 생산성의 기여, 이런 거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은 관념적인 것이. 자본이 진짜로 경제학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텍스트라고 하고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되게 많고 인간의 욕망 구조, 사회적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있고 우리 사회를 보게 이게 그냥 돈 얼마나 벌고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착취했나 이런 문제로 하는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선생님이 뭐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감각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이론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형태와 그 정식화 네네. 단어가 네, 그렇게 포뮬러하고 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감각을 정식화한다는 것과 그 형태 그 차이는 좀 책에서 읽기도 했는데 네. 좀 또렷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꼭 네,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는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용법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자본에 관한 초고를 몇 번 쓰거든요. 그 초고라고 했지만 이제 꼭 자본을 위한 뭐 염두에는 뒀겠죠. 그러니까 정치경제 비판 요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57년, 58년에 글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자본 지금 요거에 출판되기 직전에 초고로 61년부터 63년까지 1800 썼던 초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데까지는 포뮬러란 말을 안 썼어요. 이 자본에 관해서. 폼이라는 단어만 쓴 거예요. 이거 이제 이 폼은 이제 되게 철학적인 단어죠. 실체와 형태할 때 그 형태인데,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변증법적으로 이전의 텍스트를 설명하거든요. 화폐에서 자본으로 막 넘어가는 것이 무슨 변증법적인 뭐 정반합통에서 휙 올라가는 고양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라고. 그런데 다행히 저만 인상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자크 비데라는 사람이 막스는 여기서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갑자기 경험으로서 논리를 다듬고 있다는 식으로 경험에서 가고 있다라고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폐가 이렇게 발전하다면 자본으로 발전해보면 이게 되게 신비화돼 버린다고요. 화폐가 운동에서 자본이 됐어라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식으로 이전 텍스트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화폐가 화폐로서 화폐된 뒤에 자본으로 전환한다. 뭔가 변증법적으로 그렇게 되나? 뭐 논리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화폐로서 사라지는 돈과 돌아오는 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경험은 되게 모호하고 막연한 거잖아요. 뭔가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그게 뭐라고 딱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아주 선명한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포뮬러라고 이제 정식화했다. 보통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말을 정식화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전 텍스트들, 자본 이전의 텍스트에서는 폼이라고 화폐 운동 형태 속에서 자본을 도식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어떤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고
자본주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게 뭔가이고 그거를 나타낸 경험, 것이라고. 네, 정식화. 그 되게 선생님 그 표현이 성부와 성자 그 표현도 그렇고 네네. 이 경험 안에 이 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건지 기독교와 자본의 관계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게 해요. 이게 이 네. 안에 16세기 역사 안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왔긴 한데 네. 이게 아까 그 시간도 그렇고 성당에서라든가 교회에서 그 처음에 네네. 시간을 관리해서 아마 막연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게 되게 예, 그게 좀 네.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떠오른 건 일단 텍스트를 성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더 그래요. 꼭 이건 개신교뿐만 성서를. 아니라 지난번 네네. 물신주의 때도 성서를 인용했고 또 화폐 음, 발생할 때 그 짐승에게 준다 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그때, 예, 인용했었고 요한계시록. 그렇죠? 네네. 네네. 페리온 얘기할 때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성서가 이제 서구의 매우 기본적인 텍스트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음, 조금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걸로 할 때는 음, 개신교는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본주의의 일종의 이성적인 종교? 그러니까 아, 자본교에 가장 부합하는 기독교 형태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래서 음, 오늘도 그 얘기가 약간 나올 텐데요. 그 음, 세이브 얘기하면서 세이브가 구원하다는 뜻과 저축하다는 뜻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의 논리를 막 쓰고 그런데 보통은 옛날에 세이브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쓱 구원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조금 이전식 중세라든지 기독교 버전은 음, 메시아를 통해서 쭉 천국으로 이제 심판받고 올라가는 것인데 음, 프로테스탄티즘은 그게 아니라 구원을 현세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구원, 세이브가 구원인데 세이브의 의미가 이전에는 빼낸다, 나간 현실에서 탈출한다, 현 세계에서. 음, 그런 점에서 수전노의 사고방식과 닮아 있고 음, 오히려 현세에 쓰면서 개입하면서 저축한다, 세이브를 통해서 세이브, 저축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과 매우 닮아 있다, 자본가의 멘탈리티는. 아, 그 일본에서도 이제 개신교와 이걸 이제 막스 베버는 선택적 친화라고 그랬나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아, 정신에서 되는데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기독교 종교 형태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 아마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런 점에서 좀 닮은 점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렇게 기독교적 문화가 자꾸 깔려 있는데라는 느낌을 음, 가지신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소제목으로도 쓰셨는데, 그 네. 만약에 노동력이 없으면 자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 네.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러면 노동력이 있으면 자본이 있다. 막 이렇게 저는 조금 해석이 되기도 해서, 근데 음, 선생님이 아까 그 설명하실 때 노동력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음, 능력이 음, 그, 자본가가 원하는 그 노동력보다 큰데, 그거를 뭐 음식이나 어떤 음, 이런 거를 조그만 그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거를 뭐 이게 투여해서 음. 더 많은 것을 얻어냈는데 그런 것은 등가 교환에 맞지 않아서 약간 착취가 조금 일어난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들리는 아,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약간 이제 네, 네, 뒤쪽은 잘못 약간 오해실 이해했나 수 싶. 있고요. 네네. 네. 일단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없다. 라는 말은 방금 노동력이 없으면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컵이 상품으로 나와 있다. 구두가 상품으로 나와 있다는 이해가 쉬워요. 고대인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아고라에 갔더니 샌들을 파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도 샌들을 들고 나온 상인을 말했으니까. 근데 노동력을 판다는 몰라. 노예를 판단 말을 이해해요. 사람이 나와서 옥션을 판다. 근데 사람을 파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노동력이란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분리시킬 수도 없는데 사람에서 그런 것이 있고 그걸 시장에서 거래한다. 요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에요.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물건도 아니다. 저 사람을 파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저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만 갖고 쓰는 걸 파는 거다. 근데 요 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상품이 있어야 등가격 구매가 가능하고 그거는 인격을 훼손하지 않은 형태로 타인의 노동력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형식이 발명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있어야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으면이라가 아니라 그 능력이 상품으로 나와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이거 그다음 그래서 노동력의 상품과 정말 중요해요. 자본주의 상품.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쓸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을 사용해서 얻어낸 가치의 차이가 아까 뭐 음식이란 이런 비유를 자꾸 써서 그런데요. 이건 이제 가치 양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셨으면 여기에 뭔가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상품의 생산 가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노동량이라고 그랬지만 그걸 가치량으로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건 노동력으로 지는데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재일까가 이제 딜레마인데 그럼 이 노동력을 생산할 때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막스가 이거 사실 리카르도도 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다. 먹고 살아야 될 것들. 요것들로 환산해보자. 바꿔서 계산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바꿔서 계산해보자라고 한 거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런 걸로 나오는데, 정확히 하면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이 노동력을 다시 생산한다면, 혹은 재생산한다면, 일을 했는데, 다시 그대로 그 능력을 복원시켜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그 가치가, 하루를 시키는데 반나절 치면 이 사람이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한나절 생산하는 거에 절반 정도만 다시 충전해도 충전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배터리인데 하루를 썼으면 하루를 충전해야 되는데 반나절만 충전하면 하루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충전량이 반나절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쓸 수 있는 계속 나온다. 근데 이게 이 상품의 특이성이에요. 독특함이고. 근데 이제 반나절을 안 주면 부당한 착취예요. 그 다음에 하루를 써야 되는데 이틀을 썼다. 반나절치 갖고. 그것도 착취예요. 그런데 어쨌든 반나절 갖고 하루 쓰는 건 착취가 아니에요. 원래 하루 쓰는 것의 가치가 반나절이니까. 이제 그걸만 조금 잘 하시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는 사용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나절 썼으면 한나절을 지불해야지가 이제 일한 만큼 돈을 줘야지죠. 그거는. 근데 요 상품 일이라는 걸, 요 상품 신기해 갖다 놓으면 막 일을 하는데 지가 뚜루룩 굴러가는데 어떤 상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AI처럼 어떤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걸 딱 사오면 얘가 쭉 일을 해요. 그런데 얘를 그 원래대로 하는 데는 얘가 생산한 거에 절반만 있으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애가 있어요. 요 물건 값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면 20만 원치 항상 생산하는 애예요. 20만 원 생산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드는 애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게 다른 상품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상품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거다라는 거예요. 네. 슬픈 미덕. 네, 네. 네, 슬픈 미덕. 미덕. 근데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여담을 딱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에 네네. 그 방금 노동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생체적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네.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루를 일했으면 하루를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음, 하루를 일했는데 오전만 쉬고 나면 다시 하루를 일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고 이 생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탄력성이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벌써 자연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원할 수 있고 이런 게. 그리고 마르크스는 실제로 동물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소나 말 네네. 비유를 들었고 또 여기에 자연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아까 다른 상품들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들의 가치로 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는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원료, 도구, 노동 합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요. 노동이 더해져서.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는 원료, 도구까지밖에 하고 노동을 안 더해요. 쌀값 이런 것만 계산해요. 전기세, 통신요금 이것만 하지 쌀을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밥을 먹지. 그럴 때 밥으로 바꾸는 노동이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요게 이제 노동력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지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 이걸 재생산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자 노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게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근데 막스는 이걸 왜 그걸 넣지 않냐면 이게 막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노동가치단 한 사람도 그런데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쌀 있으면 지가 밥 배고픈 거 해먹게 돼 있고 이거는 네이처예요. 네이처. 그리고 아이 양육도 그래요. 아이를 사람이 사랑해서 애를 낳고 기르는 게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안 줘도 원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관계된 노동이 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관여하는 노동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렇죠. 크게 가사노동, 관여하죠. 양육노동 이런 것들이요.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분명히 개입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가치 지불을 하지 않잖아요. 노동력 가치 계산에서 빼잖아요. 요만큼이 노동력의 가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잉여 가치가 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하라고 하는 게 60, 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었어요. 가사의 노동의 네. 주부 노동 임금화 투쟁 같은 게 그런 거였는데 분명히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자연화해버리면서 이건 본능이잖아. 사람이 사랑하고 애 낳고 아. 먹는 거는 이 활동을 자연화한단 말은 꿀을 생산할 때 꿀벌의 일을 자연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은 소가 그 밭을 가는데 그거는 염을 먹은 것보다 더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 그냥 도구고 이걸 갖고 일한 인간의 노동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가치화의 이면에는 자연화가 있고 자연화가 굉장히 착취 메커니즘에 주요하게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을 슬쩍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막스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계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우리 임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하기로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기엔 자연화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적인 것들을 마구 갖다 쓰고 지불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성장하거든요. 자연은 거저, 공짜, 무상, 가치를 주지 않은 거니까요. 이 부분은 요즘 더더욱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노동 착취도 있지만 노동력의 중요한 부분을 자연화한 것, 그다음에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활동들을 자연이라는 이유로 가치화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밸로라이제이션, 자본의 가치 증식을 가치화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밸로라이제이션, 독일어는 페어베어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밸로라이제이션의 이면에 내추럴라이제이션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연화하고 가치화를 반대로 놓고 끊임없이 어떤 활동은 자연화해버리고 어떤 활동은 가치화하고 이런 식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본에서 마르크스가 말하지 잘 않고 있어요. 근데 자본을 읽는다는 것은 뭐 마르크스가 말하지 않는 것도 읽어야 되고 사유하지 않은 것도 읽어야 되니까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 노동력의 가치 계산할 때. 네. 저는 오늘 읽으면서 그 정치 경제 비판이라는 네. 그 부제목이 다시 떠올랐는데, 네. 그 자본을 읽으면 그 국가의 기원? 뭐 국가의 권력과 약간 연관이 있어 보이고, 네. 저는 또,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어휘가 떠오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왕을 왕으로 만드는 것은 왕을 우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얘기도 떠오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 거 우리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이게 자본주의가 16세기 이후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자본주의 발달을 기다렸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 그 이전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 자본주의 이전에도 훨씬 전부터도 뭔가 발단의 전제가 계속 깔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뭐 다른 책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마르크스와 관계에서요. 뭐 국가의 교훈 이런 거 해서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좋으신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경제학이라는 말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경제학은 이제 분명히 국가문제, 그러니까 정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 말씀 일본에서 들어갔지만 이제 경제학의 선행학문 형식으로 뭔가 있긴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정치가 일종의 주권 현상 내지 권력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갈 때부터 바로 나올 텐데 공장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군주와 시민의 관계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자체 우리 출퇴근 시간에 이제 벌점 제도를 안 가진 공장이 거의 없어요. 뭐 하면 벌점 까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체 형법을 갖고 있다고 마르크스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은 아나키 상태지만 공장은 독재 체제, 완벽한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여기를 공장을 이제 8권쯤 가면 레짐이라고 불러요. 체제라고. 이 레짐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단어입니다. 공장에.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나중에 가면 처음에 아까 한 노동자와 한 자본가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제가 보면 되게 비대칭적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등가지만 근본적 비대칭성 위에 대칭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10권 가면 시스템이 보일 것이고 11권 갔을 때 마르크스가 드디어 말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자본의 전제 정치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전제 정치가 데스파티즘인데 영어로 데스파티코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데 정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렌트가 이거 참 잘 말했는데 폴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오이코스가 있고 둘이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오이코스 영역에서 주인이 노예를 다스릴 때 그거를 데스팟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노예주예요, 원래 데스팟은. 오이코스에서. 그런데 마치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듯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익 챙기는 문제로 군주가 신민을 대할 때 그것을 데스파티즘이라고 불러요. 전제 정치. 직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노예처럼 쓰는 애들이라고. 이게 이제 전제 정치인데 이게 오이코스의 논리를 폴리스에 관철시키는 정치 형태거든요. 이게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어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이게 계급 독재 체제이고 알고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본가가 주권자인 거예요. 이 사회가. 법은 합법이지만 다 주권자의 말이니까 주권이 자본가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그 주권을 실현하는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드러낼 텐데 너무 이제 스포일러가 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제 현상이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 도식은 토대는 경제적 토대, 정치는 상부 구조 이런 비유가 있어요.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즉 먹고 살고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이 경제적 영역이 토대를 이루고 위에 이제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가 상부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축학적 비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아래, 토대보다 더 아래의 영역은 원정치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프로토폴리틱스라 그럴까? 힘과 힘의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 왜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냐면 누군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야 하고 계급적으로 역관계가 누군가 그걸 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토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영역이 굉장히 정치적 영역이고 사회 전체의 정책 성격을 정해요. 그래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경제학 비판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 비판이다라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체제, 돈을 버는 체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권력 현상이다. 권력체제다. 전체적으로. 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이라고 할 때 실제로 공장을 마르크스가 묘사할 때 나중에 그렇게 될 거고 사회 전체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